예, 국가 채무 비율 논쟁은 지난번에 그 부총리가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전략 회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언급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며칠 뒤에 2022년도에 45% 달성 45%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부총리가 민주당 워크숍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국가 채무 추이 이 전망 부분이 그 정부 여당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38.2%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했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세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도 여전히 한 해의 적자 채무가 30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호황의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됐던 특수를 누렸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난 정부 때부터 했던 비과세와 감면을 대폭 축소한 효과가 지금 2017년 18년도에 나타났고 국세 통합 정보망 구축에 따른 국세청의 대규모 과세 자료 확보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정부 때 굉장히 했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해석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각국의 고령화 진입 당시의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와 달리 국민연금도 굉장히 큰 뇌관입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우리처럼 별도의 펀드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채무 비율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 이미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예는 교육을 비롯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특히 사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국가 채무 비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2차 대전 때까지의 전쟁 채무가 국가 채무 비율 계산할 때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향후 통일 재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넘겨보세요.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수준에 따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2017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38.2%인 반면에 독일은 74년에 18.6%, 프랑스 79년에 21%, 스웨덴 72년에 27.9%, 덴마크 78년에 20% 등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고령화가 덜 진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국가 채무 비율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예.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 결산 기준으로 38.2%의 국가 채무가 있는데 앞서 현정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이 들어가면 이미 60%가 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만 지금 940조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요 그래프에는 국민연금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부채 자체가 1700조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규모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여당에서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재정 상황이 좋으니까 재정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지만 일부는 왜곡이 있습니다. OECD가 얘기할 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IMF에서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있었는데도 빠진 부분이 있죠.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낮아진 경제 성장은 고정 투자 감소와 낮은 일자리 창출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2018-19년 사이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어렵게 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런 보고서 내용은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 부분 앞서 양준모 교수님께서 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2009년도에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나 네덜란드를 포함한 그 대외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10개국의 경우에는 35.2%가 적정하다. 또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21.3% 정도 나오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 현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 2015년 현재 벌써 30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례가 뉴질랜드입니다. 1993년도에 63%를 초과했었는데 그때 GDP 대비 국가 채무로 30%를 재정준칙으로 도입을 하고 난 이후에 7년 만에 32.6%까지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지금 현재 국회에 재정건전화법이 지금 여러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 또는 45%, 그 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2% 또는 3%로 하는 의견, 그리고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2016년 연말에 신규 국가 채무를 전년도 GDP의 0.35%로 제한하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훨씬 타이트하게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규율이 가장 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 넘겨보십시오. 다음. 예, 요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해서 긴축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총지출 증가율,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보시면 2008년 9년도에 글로벌 그 금융위기 있을 때 그때 8.5%, 10.6%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계속 5%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서 2018년도에 7.1% 증가율, 그리고 2019년도에 9.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가율 수준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지금 확대 재정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훨씬 많고 심지어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친 확대 재정이고 재정 허물기에 해당이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나라 돈을 풀기 전에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경제 참사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서 땜빵을 하겠다.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죠. 재정을 풀어서 이것을 메꾸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하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